그럼 선생님도 어렸을 때 좀 낯가림이 있고? 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유튜브 하시잖아요. 네, 저 유치원 때 네. 부모님 면담도 했어요. 애가 맨날 구석에서 바느질만 하고 있다고. 안녕하세요. 삼성영재TV의 신예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소영입니다. 지난 영상 다들 보고 오셨나요? 지난 시간에 저희 채널 커뮤니티에 올려서 홍보드렸던 박소영 선생님께 물어보고 싶은 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에 대해서 공지를 드렸었고, 그 질문 중에 부모와 자녀 관계에 대한 내용을 지난 영상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먼저 보고 오셔도 되고 이 영상 보고 보셔도 되는데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질병에 대한 이야기들, 소아정신과 관련된 이야기들.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추려서 네.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소영입니다. 그리고 6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기도 하고요. 우리 동네 어린이 병원이라는 육아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질문을 받아보니까 네. 소아청소년 정신과 이 과목에 대해서 조금 낯선 분들이 많은 것 네,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의도한 것과 다른 질문을 보내주신 분들도 많았거든요. 소아과정님. 네. 선생님께서 진료하고 계신 네. 그 과에 대해서 네. 어떤 아이들을 진료하시고 네. 네. 또 어떤 아이들이 오는지 이런 네.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먼저 따고 소아청소년 정신과를 세부 전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뿌리는 정신과 의사인 거죠.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소아청소년을 더 많이 진료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는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500명이 아직 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소아정신과에 오느냐, 뭐 되게 이상한 애들, 뭐 혹은 엄청 문제가 있는 애들만 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가 아파요. 그래서 막 설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뭘 잘못 먹었나 보다 하고 이제 며칠 좀 먹는 걸 조심하면서 지켜보잖아요. 네. 근데 먹는 걸 조심했는데도 배가 계속 아프고 설사도 계속해요. 그러면은 뭐 약국에 가서 약을 타 먹던가 병원에 가잖아요. 네. 정신과도 똑같은 거죠. 누구나 우울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우울할 수 있고 어른들도 우울할 수 있어요. 그 우울과 불안 이런 거는 우리 누구나 가지고 있는 감정, 기본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 우울이 하루 이틀 지속되고 어떻게 해도 잘 이 우울한 마음이 안 없어져요. 네. 그러면 그때 가는 게 정신과인 거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크게. 되게 심각한. 네. 그래도 내가 정신과 갈 정도는 아니야. 혹은 우리 애가 정신과를 왜 가? 맞아요. 이런 마음 때문에 계속 이제 이 시간이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데를 가시거나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나중에 결국에 병원에 오시는 끝판왕의 느낌을 오시는 거죠. 그래서 배가 아프면 이유를 찾기 위해서 가는데 부모님이 스스로가 아이는 우울증이다, 스스로가 납득이 된 다음에 오시는 거예요. 혹은 학교에서 가라, 어디서 가라고 하고 난 이후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좀 안타까운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만약에 우리가 성인이 좀 우울증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우울증이 심각해서 한 2~3달 일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치료를 받고 좋아지면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계속 성장하고 있죠. 심리적인 성장, 정서적인 성장, 또래 관계, 그리고 학년도 올라가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어떤 한 시점에서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어떤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발달에 저해가 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마땅히 누려야 할 일상, 그리고 마땅히 경험해야 할 여러 가지 것들, 그거를 토대로 얘는 성장하고 발달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따라잡을 시간이 또 부족해지는 거예요. 소아정신과에 늦지 않게 오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신과에 가면 너무 약을 먹일 것 같다, 아니면 뭐 정신과에 가면 뭔가 낙인이 찍힐 것 같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늦지 않게 병원에 오시는 것도 부모님의 역할 중에 하나겠죠.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진료하시고 어떻게 치료하시는지를 설명해 주시면 좀 안심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정신과 외래 진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오면은 이제 면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엑스레이나 CT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인 같으면 말로 면담을 하고 청소년도 말을 하는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놀이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기 때문에 이제 저랑 같이 놀기도 하고 부모님과 같이 놀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님 면담도 하고, 그래서 면담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 친구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런 다음에 평가를 진행하면서 저도 면담을 계속해서 정말 어떤 개입이 필요한 건지, 치료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약물 치료가 필요한 건지를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과나 소아과 진료랑 똑같습니다. 놀이의 중요성을 사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놀이를 통해서도
어떤 문제가 발견되고 네네.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고 네네.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오, 신기하다. 근데 사실은 놀이뿐만 아니라 네. 정신과 의사들은 네. 모든 거를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정신과 의사로 트레이닝을 받을 때 네. 제일 처음 트레이닝 받는 게 바로 그 액티브 리스닝이라는 걸 배워요. 아. 그래서 그게 적극적인 경청인데 네. 근데 정신과 의사는 말로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법 배울 것 같잖아요. 정신과 의사가 네. 되면. 근데 그게 아니라 듣는 연습부터 합니다. 오. 성인들 분들도 정신과에 가시면은 선생님 별말 안 해주셔. 듣기만 하셔. 이런 얘기들 네. 많이 하세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듣는 거거든요. 아. 근데 그 듣는 것이 보통은 수동적으로 귀로 이렇게 듣는 거잖아요. 정신과 의사가 배우는 것은 액티브 리스닝, 적극적인 경청이죠. 이 적극적인 경청이라는 건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읽는 걸 얘기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재현 선생님 볼 때 외모, 눈빛, 네. 그다음 제스처, 네. 뭐 이런 것들 다 읽는 거죠. 예약을 어떤 경로로 했는지, 네. 그리고 예약 전에 문진했을 때 얼마나 썼는지,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실 때 부모들 중에 누가 같이 오는지, 네. 손을 잡고 들어오는지 안고 들어오는지 이런 걸 다 보는 거죠. 어. 그 놀이를 하라고 했을 때도 어떻게 넣는지, 그리고 부모님들이 저한테 얘기할 때도 노트를 꺼내서 얘기하는지, 그냥 얘기를 하시는지, 뭐 비언어적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듣는 게 이제 정신과 면담인 거죠. 이 얘기 들으시면 겁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다 보고 있다고? 그런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CT나 MRI가 네. 없으니까 네, 네.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모든 걸 궁금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말을 별로 진료실에서 안 한다고 느끼시는 이유가 쉽게 단정 짓지를 않아요. 그 정신과 의사들이 MBTI 이런 걸로 이제 사람을 어떻게 구획짓지 않으려는 네. 것도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더 그렇게 느낄 텐데 이렇게 복합적으로 날 봐줘야 되니까 진짜 잘하는 병원을 막 멀리 네. 산 넘고 강 건너 찾아가야 된다 네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명의 찾아가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네네. 어떤 병원이 좋은 병원인 거예요? 이게 정신과라는 곳은 오는 사람에게 세이프 플레이스가 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누구나 세이프 플레이스가 필요하잖아요. 네. 내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곳. 되게 유명한 사람을 1년에 한 번 만나고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그분한테 얘기 들으면 더 안심이 될 수는 있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선 좋지만 결국에 가장 좋은 정신과는 내가 마음 편한 곳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속에 있는 말을 편안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하는 말도 내가 믿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이제 사실 좋은 정신과가 되겠죠. 소아정신과는 조금 이제 약간 다를 수가 있는 게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 문제다 보니까 내가 어려움이 있다기보다는 우리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고견을 이제 듣고 싶어가지고 병원을 사실 여러 군데 가시거나 되게 유명한 데를 찾아가시게 되는데 그 마음을 저도 이해는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헷갈려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소아정신과 의사가 전국에 500명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대부분 서로 다 알고 네. 쾌 활동이나 학술 활동을 같이 많이 해요. 기본적인 우리만의 어떤 공통의 규칙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람이 하는 말이다 보니까 다르게 들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그러면 네. 똑같은 말을 해도 보호자분들이 느끼기에는 되게 다른 말처럼 들릴 수가 있는 건데 네. 사실은 제가 그 사람들 다 모아놓고 우리끼리 얘기하면 동의하는 얘기일 수 네.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헷갈리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큰 진단을 받거나 할 때는 세컨드 오피니언 받는 거는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많은 의사들을 만나면서 오히려 내가 가는 길에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부모님들이 잘 조절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이 공직을 올리고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이 ADHD 관련된 질문이었어요. 네네. ADHD 또 말씀하시려면 네네. 영상 몇 개 찍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 다루긴 어렵고요. 그리고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채널에 올라와 있는 되게 좋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질문을 좀 골라봤는데 이거 많이 궁금해하시잖아요. 어떤 질병이든 진단받기 전에 집에서 미리 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이런 네, 걸 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또 이 얘기도 하려면 또 한참 걸리니까 네. 그 중에서 네. 더 좁게 가서 네. 첫째가 ADHD 진단되는데 네. 둘째도 네. 이거 유전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막 이런 질문이 있으셨어요. 네. 유전성이 높습니다. ADHD는. 근데 선생님도 아시겠지만은 이 유전성이 강하다는 게 부모님들 중에 ADHD가 있다면 아이들이 ADHD가 있을 확률이 ADHD가 없는 부모에서보다 높죠. 네. 근데 우리 형제 중에 그게 있으면
또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럼 우리 아이가 ADHD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근데 막 이런 요즘에는 막 2살인데 맞아요. 젖을 빨다가 계속 딴 데를 쳐다보면 ADHD라는데요. ADHD는 기본적으로 뇌 중에서도 전두엽의 발달이 미성숙한 걸 얘기해요. 그럼 전두엽이라면 뇌 앞부분인데 이 뇌 앞부분이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발달하는 시기가 만 3세부터죠. 네. 그러니까 만 2, 3세 때 ADHD를 얘기하는 거는 넌센스인 거죠. 맞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만 3세부터는 조금 이제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파악하느냐? 또래들과 비교하시면 돼요. 또래들과 비교했을 때 얘가 너무 수업에 집중 못하고 혹은 또래들과 비교했을 때 뭔가 하나의 놀이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 개를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못하면은 그런가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도 진단 내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두엽이라는 거는 만 3세부터 엄청나게 발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발달하는 거예요. 청소년기까지. 네. 그래서 실제로 ADHD로 진단을 받은 아이도 청소년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가 3분의 1 정도는 돼요. 한두 살부터 ADHD를 고민하는 거는 사실 너무 불필요한 걱정인 거죠. 요즘 같은 경우는 기관을 워낙 다니잖아요. 네. 그럼 기관에서 피드백이 옵니다. 네. 4세, 5세만 돼도 우리 누구누구는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좀 위험한 행동을 많이 해요. 네. 그럼 이제 충동성 조절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이제 조금 감을 잡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정해진 활동을 할 수 있게 집에서 조금 세팅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아이가 계속 잘 자라면은 사실 별 문제가 없는 거고 네. 키 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안 먹는 애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걔가 무조건 뭐 키가 안 그거는 크거나 아니고. 뭐 저신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키가 좀 작네? 그러면 그때부터 밥을 잘 먹이고 영양소를 잘 챙겨주시는 네. 게 해답인 거지. 저신장이면 어떡하지? 저신장이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이제 그거랑 마찬가지로 ADHD도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너무 막 걱정된다. 상담받으러 한번 그렇죠. 내원하셔도 좋은 네. 거죠. 정신과 진료뿐만 아니라 소아과도 그렇지만은 내 아이가 문제 없다는 거를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불안하면 이게 우리 아이한테 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네. 육아의 방향을 잘 잡기 위해서 진료를 보고 뭐 필요한 게 있다면 도움을 받고 네. 필요한 게 없다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부모님들이 안심을 많이 하고 돌아가십니다. 선생님 책을 읽어보니까 이건 꼭 질병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 아이와 부모의 기질 차이 때문에 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중에 인상 깊었던 게 아이를 꾸준히 교육하면 네. 아이 기질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 오죽 힘드시면 네. 저런 말씀을 하실까 생각도 네. 들고 저희 집도 저희 슌이가 낯선 환경에 적응을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런 답답한 마음이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정말 기질을 바꾸는 거 네. 이게 될까요? 기질이라는 말 자체가 타고난 성향입니다. 기질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이 기질 육아라는 게 대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기질 테스트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 아이의 기질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왜 그런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함이지 바꾸기 위함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평생 소심하게 살란 얘기예요? 이러실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기질이랑 성격은 다릅니다. 그래서 기질은 타고나는 성향이고요. 이 아이가 나중에 실제로 생활하는 거는 성격인 거죠. 그래서 기질은 타고난 성향, 최초의 반응이고요. 결과적으로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건 성격인 거죠. 그래서 타고난 기질을 바탕으로 이 아이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성격으로 밖으로 나오는 거죠. 방금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선생님도 어렸을 땐 좀 낯가림이 있고 좀 그랬어요. 근데 지금 유튜브 하시잖아요. 네, 저 유치원 때 네. 부모님 면담도 했어요. 애가 맨날 구석에서 바느질만 하고 있다고. 그게 이제 기질인 거죠. 기질대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질이 다듬고 다듬어지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성숙한 성격이 되는 거죠. 네. 지금 선생님이 그 기질 그대로 살았다면은 어떻게 유튜브를 하겠어요? 네. 낯가리고 뭐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힘들다면. 그래서 우리는 기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는 기질을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이런 기질 때문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우리 아이는 이런 기질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점을 좀 더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질에는 좋고 나쁜 기질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나는 막 외향적이고 호기심 많은데 우리 애가 소심한 거 보면 너무 답답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기질엔 좋고 나쁜 게 없다고 했잖아요. 호기심이 많고 활발한 기질 좋게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는 너무 주변 생각 안 하고 충동적이고 그럴 네. 수가 있죠. 그리고 소심하다고 하는 기질도
굉장히 신중하고 어. 사려 깊은 성격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타고난 기질을 어떻게 성숙하게 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느냐가 부모의 역할인 거지 네. 기질을 바꾸려고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뽑은 질문이기도 한데 네. 저희 아이가 난 많이 가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리불안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또 분리불안에 대해서 질문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뭐 맞벌이인 분들이 분리불안 때문에 걱정 걱정된다. 네, 이런 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은 어떤 힘든 일이 한번 생겨가지고 아이가 없던 분리불안이 생긴 거예요. 네네네. 이 분리불안을 대하는 네. 이제 부모님이 좀 가져야 되는 원칙 같은 게 좀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 네. 우선 이 분리불안이라는 거는 인지 발달에 따라 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분리가 될 것 같은 상황에, 분리가 된 상황에서 아이가 불안을 느끼는 게 분리불안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분리가 된다는 걸 인지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돌전에는 별로 안 생겨요, 이런 것들이. 되게 심해지는 시기가 한 14개월 전후부터 시작해서 2돌 전후까지. 이 시기가 제일 많이 생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에 가장 어린 집을 많이 못 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슈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인지적 발달 과정상에서도 아이들이 함께 있는 것에 대한 인지, 그리고 떨어진다는 것에 대한 인지가 생겨야 분리불안이 생기는 거고, 또 근데 이게 인지적으로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않은 게 눈앞에 안 보였을 때 언제나 거기 있다는 거를 잘 몰라요, 애들이. 네. 부모가 나를 바라보지 않아도 부모의 마음속에 내가 항상 있다 라는 내적 믿음이 또 생길 때까지가 시간이 걸리는데, 그게 한 만 3세 경에 생겨요. 그래서 만 3세까지의 분리불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근데 이제 그것도 강도와 지속도는 이 아이의 기질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부모가 내 눈앞에 없어도 나를 항상 생각한다는 그런 내적인 믿음, 그걸 대상 항상성이라고 하는데, 이 내적 믿음이 생기는 게 애착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보통은 36개월까지인데, 그런 애착이 잘 형성이 되려면 부모가 일관되게 이 아이를 대하고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사라지고 해야 되는데, 들쑥날쑥하다. 네. 뭐 예를 들면 뭐 지방에 사시다가 뭐 왔다. 이러면은 이제 조금 불안정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분리불안이 조금 더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좀 특이 케이스, 어떤 네. 큰 사건이 있었다든지, 어린이집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든지, 혹은 뭐 부모를 잃어버렸다든지, 이런 큰 사건이 있으면, 이건 우리 성인들도 사실 어떤 안 좋은, 내가 예상치 못한 사건이 생기면 일시적으로 막 걱정이 많아지고 잠을 못 자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일시적으로 나의 안전한 상대인 부모하고 더 떨어지기 힘들어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 충분히 안정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하면은 또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좀 걱정을 해야 되느냐, 만 4세, 5세 초등학교를 갔는데도 이런 분리불안이 극심해서 일상생활에 방해가 될 정도, 이 정도가 되면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죠. 저도 요즘 아이가 3돌 지나면서 분리불안이 좀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엄마랑 분리되는 거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없어져서 요즘 꽤 저랑도 잘 놀고, 얼마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랑도 놀러 가고 뭐 이렇게 네.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더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신과라는 이름을 들으면 사람들이 갖는 그 거부감 때문에 내 아이가 지금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시지만 병원에 못 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문장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단은 꼬리표가 아닌 이정표이다. 우리가 정신과에 가서 어떤 진단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진단이 꼬리표가 될까봐, 아이를 낙인 찍는 것일까봐 병원에 오시길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를 도와주고 양육을 할지에 대한 이정표를 만들어주는 것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변 지인들이나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도움도 받고 충고도 받고 조언도 받지만, 결국 내 아이를 책임지는 것은 우리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주변의 말에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 필요하시다면 꼭 전문가를 찾아서 얘기를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정신건강의학과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네. 정신을 건강하기 위해서 오는 곳이에요. 네. 되게 문제가 심각할 때만 오는 곳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아이하고 함께하는 이 시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네. 되게 유한하고 짧고 소중하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온전히 즐기지 못하시고 어떤 부모의 불안이나 걱정들로 잠식돼서 매일매일 아이를 볼 때 불안한 마음, 혹은 우리 아이하고 계속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진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오신다면 우리 아이하고 나의 그 소중한 시간들을 더 오롯이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많은 소아정신과 의사들이 정신과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 저희 채널 말고도 학회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것도 보시고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들어온 질문 중에 박소영 선생님은 아이 키우실 때 어떠세요? 라는 질문도 많았거든요. 네네. 저희 채널에서 최근에 이제 새로 기획하는 영상인 육아 인터뷰 아, 네네. 영상에서 한번 네.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